고물가, 고환율, 인플레이션 돈 있어야지 뭐 쓰죠.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뉴스를 보잖아요. 맨날 변화와 혁신에 대한 얘기가요. 아니야 귀가 그냥 따갑게 나와요. 혁신이지 실제로 변화와 혁신 할 일도 되기가 어렵다는, 변화를 일으키기 정말 어려운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개인의 속성 중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 성격의 속성 중에 수용적 속성이 있어요. 수용적 속성이 강한 사람은 정말 변화를 일으키기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경험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선천적 DNA적 그 요소에는 애가 아기 때부터 뭔가 그런 게 보여요. 다만 그분도 제가 봤을 때 이제 한계예요. 왜냐면 그걸로 성공했던 그 기능적 고착된 성공 스토리가 너무 탄탄한 거예요. 그것을 깨고 그러면 새로운 진짜 2022년 이후에 K-엔터, K-팝, K-컬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변화라는 니즈는 알겠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답을. 그만큼 변화와 혁신은 내 숨이 꼴딱 넘어가기 직전의 순간을 맛보지 않고서는 사실 맞닥뜨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와 반대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에 의한 진심 어린 감동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다시 지금 유럽에서 석탄 떼고 있다면서요.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날씨가 되게 꿀꿀해요. 아유, 장마라는데 비가 딱히 오는 건 아닌데 습도 엄청 높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목욕탕. 아유, 나 목욕탕 싫어하는데. 아유, 답답해서 내가 싫어하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그러네요. 뭐 그래도 네, 여름은 확실히 여름이라서 해도 길고 조금 뭐 활기? 예, 활기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네. 이게 코로나 어느 정도 이제 엔데믹으로 가서 해외여행 뭐 엄청 할 것처럼 기대를 했었는데 뭐 PCR 검사 횟수도 줄이고 뭐 했는데 요즘 아시잖아. 이게 고민덩어리, 예. 고물가, 그쵸? 고환율, 또 뭐 있어? 고물가, 고환율, 어이씨, 하나 더 있는데, 고유가, 몰라, 생각 안 났어 갑자기. 하여튼 요즘에 뭐 인플레이션도 장난 아니고 거기다 뭐 환율도 지금 뭐 1,300원이 넘어서, 아니 뭐 나가서 해외 나가서 뭐 쓸 돈이 있어야지 뭐 쓰죠. 또 유가는 또 이렇게 비싸갖고 비행기 표가 더블 이렇게 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여행은 쉽지 않고 뭐 제주도가 또 그렇게 난리인가 봐요. 제주도 서로 가려고. 그럼 제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요즘에 제가 보통 이제 집에서 있는 시간에는 주로 뉴스를 많이 틀어놓습니다. 근데 뉴스가 머리가 아파. 요즘 그 물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그 환율, 그다음에 유가, 뭐 맨날 뭐 돼지고기 값이 얼마가 올랐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어떡해 이렇게 막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걱정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6.25 전쟁을 치렀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세대 밑에 세대인 우리 세대는 전쟁은 안 치렀는데 가난을 겪었죠. 그래서 저 초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그 반에서 점심시간만 되면 쓱 사라지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은 뭐냐면 그래도 그나마 밥에 김치라도 싸갖고 오는 애들은 이제 도시락을 열고 같이 밥을 먹는데, 걔네들은 이제 도시락을 못 싸온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가 나가서 흔한 말로 이제 운동장에서 배회하다가 이제 배고프면 수돗물로 배 채우는 그런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정말 걱정이라고 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근데 이제 내 밑에 세대, 그 이하 세대에서 이제 2030도 포함을 하더라고요. 2030과 그 밑에 세대 아이들은 걱정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걔네들도 나름의 스트레스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무슨 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친구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거 말고 정말 먹는 게 걱정되고, 추위, 더위가 걱정되고, 살 집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름값을 걱정해서 뚜벅이로 가야 하는, 걱정을 해야 하는 이런 환경적 걱정을 해본 적은 없는 거예요. 뭐 우리 흔한 말로 요즘에 기후 위기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전쟁 때문에 뭐 밀가루가 비싸니, 밀가루 값이 올랐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대체되는 나라들, 특히 뭐 인도 같은 나라에서 밀가루를 대체해서 좀 수입을 해주면 좋은데, 수출을 해주면 좋은데, 우리는 그럼 그거 수입해서 먹으면 되잖아. 근데 걔네는 또 한참 4월 달에 뭐 굉장히 또 고온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대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 심각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어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 우리나라로 치면 애들이 IMF도 잘 기억 못하고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라고는 있었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게 그렇게 와닿았을 정도의 그건 없었어요. 기간도 짧았고. 그리고 또 저는 아주 어렴풋이 기억을 하지만 그 80년대 기름 석유 파동, 예. 그거 기억하는 친구들 거의 없어요. 몰라요. 그리고 요즘 가끔 그 이제 어려운 세대라고 해서 나오는 게 이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내가 미국에 있지 않았잖아. 거기다 1930년대면요. 우리나라는 아직 식민지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거기서 뭐 대공황이 어쨌는데 그때는 어떻게 견뎠는지 그게 와닿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제 지금 옆에 이제 선풍기가 돌아갑니다만 저희 세대만 해도 그냥 앵간히 더우면 선풍기로 일단 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이제 한돌 이렇게 모여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음식을 막 하고 이제 막 나면은 굉장히 열기가 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빠 퇴근하고 엄마 퇴근하고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에어컨을 돌린다든 뭐 약간 그런 개념이 있던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선풍기가 옆에 있어도 에어컨 리모컨으로 바로 작동을 하는,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사실 뭐 전기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았죠. 예. 전기료 뭐 가스료가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래봐야 뭐 6, 7, 8월 달 뭐 그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그 세대들이 다들 어린 나이 때의 아이들이니까 이제 우리 때처럼 학교에서 그냥 부채질 뭐 책받침으로 부채질하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학교에서도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줬던 시대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 위기, 기후 위기 이것을 엄마가 고민을 해. 우리 애도 옛날에 그랬어요. 엄마 돈 걱정을 하면, 엄마 왜 돈 걱정을 해? 은행 가면은 그 ATM기 있잖아. 거기 돈 뽑으면 되잖아. 뭐 이런 식인 거죠. 엄마 아빠들이 이제 뭐 다음 달부터는 뭐 전기료도 오르고 가스비도 오르고 뭐 그럼 그건 모르겠어요. 대중교통료는 안 올라요? 뭐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올라서 막 걱정을 하면, 뭘 그걸 갖고 걱정을 하냐. 그냥 전기는 틀면 나오는 거고 뭐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돼버린 시대다 보니까
이 변화를 어떻게 적응을 시키느냐가 굉장히 큰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스위스였나? 뭐 스위스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스위스에서 어떤 호텔이 하나 이제 곧 이제 오픈을 하기 이제 직전인 거예요. 근데 하루 숙박료가 44만 원. 예. 우리나라 돈으로 44만 원 정도 되는데 주식도 준대요. 그래서 아니 뭐 호텔이 주식 안 줘? 뭐 이랬어요. 근데 호텔이 어디 생겼냐? 딱 봤더니 길가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 기름 넣는 주유소. 그 주유소 옆에 무슨 천막인지 뭐 컨테이너 박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화면을 못 봐서. 근데 이제 사방이 뚫린이라고 말한 거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천막 수준이겠죠? 그늘막? 예. 그래서 아침을 조식을 주는데 44만 원. 와, 근데 그게 예약이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저 호텔은 저기 호텔이야? 아니 저 호텔은 왜 만든 거야? 라고 봤더니 지금의 이 위기, 그러니까 스위스에서도 위기겠죠? 이건 지금 글로벌한 위기니까 그 위기 안에 그 나름의 세대에서도 겪었을 정도의 어떤 위기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어느 나라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자유로웠잖아요. 그런 친구들 세상에 기후 위기 체험, 에너지 위기 체험, 식량 위기 체험을 위한 호텔이랍니다. 그게 주유소 옆 길거리에 그냥 만들어졌는데 아직 오픈은 안 했대요. 근데 거기에 묵겠다고 예약이 좀 줄을 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요 주둥이로는 맨날 뉴스를 보잖아요. 맨날 변화와 혁신에 대한 얘기가요. 아니야 귀가 그냥 따갑게 나와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놈의 변화와 혁신은 비읍 여 니은이니까 변, 히읗 오 아 니까 화, 히읗 여 기억이니까 혁, 시옷 이 니은이니까 혁신이지 실제로 변화와 혁신은 단 1도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둥이로는 맨날 1차적으로 사과를 해. 사과를 했대.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뭐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지 맨날 반성과 쇄신을 하겠다. 그거는 그냥 내가 보니까 흔한 말로 그냥 베네병이야. 예. 그냥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일단 주둥이로 까고 보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했고 변화 쇄신하겠다고 결심했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실제로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하잖아. 다른 나라는 내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본 게 무슨 뭐 4박 5일, 5박 6일 여행 간 거 말고는 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내가 모르겠고,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변화와 혁신은 딱 한두 케이스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어려운 일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아니 앵간히 입 달린 사람은 모든 위기 앞에서, 모든 새 출발 앞에서, 모든 실패 앞에서 다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 한다? 간다? 뭐 이렇게 막 선언은 하는데 왜 실제로는 그것들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원인 분석을 일단 해보고요. 변화와 혁신이 안 되는 이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변화와 혁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 핵심이죠. 참으로 어렵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하기 위해서 일단 아주 가시적으로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주로 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뭐예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잔소리. 아예 그냥 듣기
하기가 싫어서 그래 내가 하고 만다 내가 변하고 만다를 기대하면서 하는 아주 그 습관적인 잔소리. 근데 여태까지 어느 집이든 내가 그놈의 잔소리로 변화와 혁신을 이룬 집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 변화와 혁신 대신 집을 나간 경우는 봤지만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아예 가정이 그냥 깨지는 경우는 봤어요. 깨지는 경우는 봤지만 절대로 잔소리로는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는 건데, 굉장히 어렵지만 반드시 일어날 수는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요걸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 서론이 길었죠? 자, 서론이 길은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쉽게 내뱉는 변화와 혁신. 바뀌어야 돼. 이래 갖고는 안 돼. 대한민국 이래 갖고는 망해. 다 쉽게 얘기해요. 한 사람씩 앉으면 한마디씩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와 똑같은 수준의 동급으로 어려운 게 뭐라 그래요? 바뀌면 죽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특별한 계기도 없는데 안 하던 짓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변화죠? 그러면 갈 때가 됐나? 왜 저러지? 이 정도로 의심을 해야 할 만큼 그만큼 안 변하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변화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게 인간이고, 그러려면 도대체 무엇이 그 변화를 정말로 일으키고 싶지만 안 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서 제가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변화를 일으키기 정말 어려운 이유는 제가 그냥 크게 두 파트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개인의 속성 중 우리가 뭐 많이 하죠. 그 성격 유형 검사도 하고 MBTI 검사도 하고 명리학에서도 성격 검사를 합니다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 성격의 속성 중에 수용적 속성이 있어요. 수용적 속성이 강한 사람은 정말 변화를 일으키기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아메리카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정말 진보와 보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진보와 보수는 개뿔. 그냥 나누는 방법이 달라.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을 누가 봐도 다 진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진보라고 지금 이렇게 나대는 사람들이 그건 진보가 아니라 그냥 무대법 꼴통이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 그러면 보수는 그럼 어떠냐? 보수는, 자, 보수라는 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예요? 기존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 구조적 아니면 통념이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왜요? 꼭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대로 수용적 태도를 가져서 받아들이는 성격적 기질을 보통 우리가 보수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한 말로, 사실 우리가 도대체 그걸 사상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교 사상이라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개인이라기보다는 어떤 가족 집단주의, 그런 부분에서 왔던 어떤 사안들을 그대로 답습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불편은 하지만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적.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의 학문은 이게 두 가지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육의 파트가 정립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일제 식민지 그 이전에는 학문이라는 게 일단 신분제도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성은 아예 글을 왜 읽어? 여자가 글을 읽으면 피곤해져. 뭐 이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서당에도 남자애들만 가고, 뭐 남자라고 다 갔어요? 양반만 갔지. 출세도 남자만 했고, 양반만 했고. 요거를 지나서 바로 일제 식민지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일본의 교육문화, 걔네들도 일본의 교육문화도 어디선가 뭐 어느 정도 들어와서 섞였겠죠. 근데 이제 우리도 그대로 답습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뭐 학교를 가면 반드시 교복을 입었었고, 그러니까 교복이라는 게 획이라,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집단주의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거기에 뭐 두발의 규제, 뭐 남자는 뭐 요즘에 그 이렇게 뭐죠? 바리깡으로 이렇게 치는 거, 그걸 치면 뭐 3mm, 2mm, 뭐 거기서 1mm만 더 자라도 뭐 그게 교문에 딱 그저 뭐야, 교무주임이 서갖고 에로에로 그게 막 이 두 발 이렇게 그 검사하고, 그다음에 여학생들은 요 귀 밑 1cm, 예. 뭐 이런 거 단발머리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플러스 이제 그 다음에 굉장히 그 권위주의적 그 교육 시스템에서 뭐 진보 교육의 어떤 그것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해서 들어온 게 뭐냐면 미국식, 네, 좀 자유주의적 뭐 이런 것들로 인한 뭐 혁신학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게 근본은 모르고 그냥 지들이 보고 좋은 것만 이게 갖다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학부형들이 아주 극혐하는 게 이 혁신학교라고 해서 혁신중학교 있잖아요. 전체적인 사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중간에 뚝 떼어갖고 가운데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걸 혁신학교라고 해서 그냥 아무 제재를 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도 마음대로 막 만들어놔. 그러면 얘가 중학교에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시 원래 제도권 교육원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요거를 다 통틀어서 우리나라 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주, 입, 식, 교육. 딱 요거 5글자잖아. 그 2008년도에 그 이명박 씨가 아유 무슨 뭐 갑자기 또 뭐 꼴나게 무슨 뭐 또 뭐 교육개혁을 하시겠다고 무슨 되도 않게 뭐 수시전형 뭐 정시 뭐 입학사정관 뭐 하여튼 말 같지도 않은 거 다 만들어 나갖고 돈 있는 강남권에서 돈 주고 브로커 사갖고 그쵸? 예, 대리로 서류 조작해서 너무나 당당하게 되도 않는 애들을 어떤 그 높은 학교에 보내는 그것들이 그래서 하나의 유행처럼 번진, 그래서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과 적절한 아이의 이 수능적 태도, 요거로 스카이를 간다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사실 그때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에서 이 수용적 태도, 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 태도, 이 태도를 가진 애들이 사실은 제도권 교육에서는 공부를 잘해요. 말이 길었지만 그 공부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야 함수가 이런 개념이야. 근데 이거 왜 배워야 되는데? 아니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계산은 전자계산기가 다 하는데 이런 거 배워서 뭐하게? 뭐 이렇게 뭔가를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용적 태도가 아니라 자꾸 반문을 하고 질문을 하고 왜 그래야 되냐고, 저게 왜 맞냐고, 이거는 그럼 틀리냐고 계속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애들은 제도권 교육에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수용적 태도인 사람들은, 그쵸? 중요한 건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해서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학교의 교칙 이런 거 잘 수용적으로 변화를 깨하지 않아. 받아들였어. 그래서 걔네들은 뭐예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너무 예쁜 거야. 엄마들 입장에서 너무 편한 거야. 그러니 자연히 학교의 규칙도 잘 따르고 학교의 질서, 학교 내에서의 제도권 교육 이것들을 잘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숙제 해오라면 해오고 여태까지 문제집 풀으라면 풀고 그런 변화를 굳이 원하지 않는 수용적 태도가 삶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삶에서도 어떤 변화, 막 새로운 거, 뭐가 혁신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것들이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불편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DNA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수용적 태도가 DNA 안에 들어있는데 자꾸 새로운 게 나왔다고 자꾸 새로운 걸로 바꾸라고 계속 사회적 압력을 주면 이 사람은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한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직업적, 직무적, 그 그룹군이 뭐냐면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 10년 전에 했으나 20년 전에 했으나 지금 현재 하나 다음 세대의 하나가 크게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일들, 그쵸? 이런 것들을 보통 이 사람들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뒷받치는 게 뭐예요? 안정적 직분. 뭔가 막 새로운 게 들어오고 막 새로운 것들을 습득해야 되고 막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서 내가 무언가의 막 존재감을 막 드러내지 않으면 도태되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타고난 DNA 자체가 변화 수용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막 급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 급변하는 세대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급변하는 것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면 아주 양극단적으로 급변하는 것을 스스로가 좀 부정하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다 이제 투지폰 썼잖아요. 투지폰 쓰다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잖아요. 투지폰이 없어질 때까지도 버티는 거야. 근데 아예 통신망 자체를 없애버리면 뭐 어쩔 거야? 그때 가서 바꾸는 거예요. 늘 최종적인 마지막 노선까지는 기존에 있던 거를 고수하고 지키고 변화를 굳이 원하지 않는.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뭐 잔소리 아니라 뭘 해도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요거는 뭐 개인적인 타고난 기질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어떤 삶을 살면 되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급변해도 기존의 질서와 그대로 유지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영역에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셔야죠. 그쪽에 가서 사실은 10년 전이나 뭐 지금 현재나 아니면 미래의 10년이나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기둥은 근간은 쉽게 바뀌지 않은, 그거를 굳이 막 바꿔가면서 살지 않아도 자기의 삶이 영위될 수 있는 삶을 살면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럴 수 없는 대상들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요게 이제 핵심인데 여기서부터는 뭐가 들어가냐면 심리적 기저 중에 기능적 고착. 자, 왠지 고착이 들어가니까 뭔가 이렇게 굉장히 경직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융통성 없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자, 기능적 고착이라는 것 때문에 변화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도 기능적 고착이 있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전제, 그러니까 선천적 기질적으로 수용적 태도, 즉 변화에 대한 부분이 취약한 기질적 특성, DNA를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혁신이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이제 기능적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경험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선천적 DNA적 그 요소에는 애가 아기 때부터 뭔가 그런 게 보여요. 아기 때부터 보통 보면 그런 애기들을 이렇게 보면 아유 애가 영감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 살면서 기능적 고착이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변화를 굉장히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시스템 내에서 그게 사실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경험적이라는 건 이런 거가 들어가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그러니까 말이 자꾸 꼬이냐. 다시. 직접적인 내 경험일 수도 있고, 내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내가 늘 간접적으로 쭉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봐왔던 나만의 데이터에 근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진 나의 결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쭉 정보가 뭐 10,000개였다면 간접적 경험이 10,000개였다면 그 10,000개를 데이터화해서 얻어진 결과물은 내가 느낀 거 다르고 A가 느낀 거 다르고 B가 느낀 거 다를 텐데 각자 자기가 느낀 걸 고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객관식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중에 뭐 국어 시험이나 뭐 도덕 시험이나 사회 시험이나 이런 게 나옵니다. 다음 중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만약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보기가 대충 5개, 4개보단 커. 5개에서 6개예요. 근데 그런 문제는 이상하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 경험상, 이건 내 경험상일 수도 있고 나는 그때마다 계속 틀렸어. 아니면 나는 그때마다 주로 이렇게 해서 맞았어 하는 내 경험상 성공일 수도 있고 나는 늘 그런 식으로 해서 틀렸어.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거였어 라는 경험. 이거상 딱 보니까 하나는 아니야. 대충 보니까 3개는 또 너무 많아. 딱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통 모두 고르시오라고 밑줄 쫙 해서 말은 선생님이 그렇게 써놨는데 보통 보니까 2개더라 라는 기능적 고착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대학 시험을 봐요. 근데 뭐뭐에 대해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가 이렇게 6개가 있을 때도 있고 7개가 있을 때도 있고 5개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원래 기능적 고착이라는 걸 제외하고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내가 아는 지식선에서 그 중에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막말로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막말로 전부 다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상해. 뭐 4개야 4개. 아씨 4개는 아니었는데 여태까지 모두 고르시오에 4개는 없었는데 어떡하지? 근데 보기가 5개인데 4개가 맞아? 이럴 확률은 자기의 경험적 고착 상황에서는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왠지 내가 공부했던 거에 준하면 4개가 맞는데 뭔가 함정이 있을 거야. 그래서 막판에 2개는 지웁니다. 그 2개만 보통 써요. 그래서 틀린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맞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성공적이었던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는 늘 실패를 했었어. 그러니까 내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2개였어. 로 갈 수도 있는데 본질은 뭐냐면 이 기능적 고착이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그런 나의 경험이 나한테 줬던 교훈. 야, 그건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옳아. 라고 했던 확신. 믿음. 걔네들이 나를 딱 지배하면서 5개 중에 4개 다 맞는 것 같은, 그거는 나의 어떤 지적인 어떤 상황에서 내려진 결론이잖아요. 그것을 항상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원래 나의 그 고착된 그 믿음으로 회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4개를 다 써놓고 2개를 지워요. 근데 답이 4개였어. 그러면 나 진짜 4개 맞았는데 어쩌고 하면서 뭘 느끼냐면, 그러면 앞으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겠다라고 느껴야 변화가 생기는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라고 느끼냐면, 이 교수님 세네. 이 교수님 한방 있으시다. 우리 보통 다 이러면 2개였는데 무슨 5개 중에 4개나 답을 만들어 놓냐. 이거 함정이야, 함정. 그걸 함정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비슷한 유형의 시험이 오면 또 2개에서 갈등을 한다는 거죠. 이게요, 특히나 성공적 경험으로 내가 획득된 그런 신뢰? 믿음이 강할 경우에는 정말 안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기능적 고착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얘를 굉장히 많이 드는 사례 중에 하나가 사실 기업 활동이잖아요. 기업은요, 사실 사회는요,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도 농경사회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농경사회에 약간의 이제 간의 수공업, 제조? 근데 제조가 무슨 대단한 공장 시스템 이게 아니라 그냥 봉제 공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쪽 부산에 뭐 신발 공장 뭐 이런 거. 뭐 지갑도 만드는 공장이 제 친구 중에도 초등학교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뭐 하시냐고 했더니 뭐 지갑하고 지갑하고 뭐 가방하고 뭐 허리띠 같은 거 만드는 가죽 공장을 한대요. 그래서 나는 그냥 공장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알았는데, 그 집이 예전 집은 약간 뭐 한옥 개조한 그런 비슷한 집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슬라브 지붕에. 그럼 이렇게 집이 이렇게 기역자면 대문이 여기 있고, 요쪽 방 2개는 그냥 가족이 쓰고, 요쪽 방은 개조해서 거기가 공장인 거예요. 아줌마들 이렇게 모여갖고 뭐 재단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가죽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압구정동 지금 한참 막 뭐 지금은 굉장히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간 뭐 저쪽에 분당, 뭐 일산, 거기 정말 그냥 뭐 배밭, 그냥 모래밭. 그래서 막 비만 오면 막 무릎까지 막 진흙탕이 빠지는 그런 데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서울에서도 농사 지었다니까요. 예. 그 지금 뭐 여기 서울에서 뭐 여기 신내동 뭐 그 중량구 저쪽 끝에 거기 다 배밭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뭐 내가 학교를 다닐 때만도 아니다. 내가 아주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주대학교 정문에서 우리 그 사회과학대학이나 인문대학 들어오는 그 진입로 양쪽이 밭이었다. 맞네. 그러네.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사실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에서 4차 혁명 산업사회까지 오는 과정에 가장 변화가 가장 예민하고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곳이 어디냐? 기업이란 말이죠. 네.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가장 기능적 고착 때문에 가장 크게 망한 케이스로 나오는 사례가 코닥. 네, 코닥 회사예요. 코닥 아시죠? 네. 우리 예전에 이제 이렇게 카메라가 있었죠. 카메라. 요즘에도 아마 그 카메라학과 아니다. 사진학과겠다. 사진학과 다니는 친구들은
그 지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한 몇 년 전, 한 10년 전만 해도 그 뭐 모든 조작을 다 수동으로 하나하나 뭐 렌즈, 거리, 뭐 채도, 밝기 뭐 몰라 나 사진 찍어본 적이 없지만 하여튼 그런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뭐 진짜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또 그런 카메라로 구도를 잘 잡아서 찍으면 와, 나 같은 애들 막 진짜 뭐 모델 저리 가라 그러지. 이렇게 흑백으로 쫙 해서 찍으면 엄청 멋있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은 이제 좀 전문가용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 카메라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캠코더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뭐냐 그 일회용 카메라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고, 지금은 뭐 핸드폰도 나오고, 뭐 요즘에는 또 이제 그런 카메라들도 굉장히 이제 전문가들 촬영용 카메라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이 코닥이 제가 한 15년 전, 그때만 해도 사진은 무조건 저기 사진관 가서 필름 이렇게 통에 이렇게 담은 거예요. 현상해주세요. 그래갖고 막 필름마다 이렇게 봐갖고, 이 사람이 3명이면은 뭐 이거는 3장 뽑아주시고요.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때 거의 그쪽 시장을 거의 전 세계적으로 그 지배를 했던 그게 이제 코닥이겠죠. 코닥인데 그 이후로 이제 2000년 들어와서 이제 인터넷, IT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디지털 이런 환경들이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뭐 3차 산업 시대로 막 들어갔을 때 뭐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막 나왔었을 때였나 봐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라는 거는 그 필름을 인화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얘네들은 끝까지 아니지, 사진은 인화를 해서 그 딱 인화한 걸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앨범에도 붙여놓고, 저희 집에도 이제 예전에는 지금 이런 테이블이 아니라 이렇게 나무 원목 뭐 이런 테이블에 그게 이제 금방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니까 그 위에다 이렇게 유리판을 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틈 사이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죠. 저희 집에도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뭐 저희 애기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사진도 있고, 저희 아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사진도 있고. 근데 저희가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거든요. 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인화해서 현상해서 가지고 있는 사진을 제외하고는 사진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하드디스크나 어디다 막 저장을 했겠죠. 근데 그거를 저장만 했지 이렇게 꺼내서 프린터를 해서 보지를 않으니까, 지금 저희 사무실에도 뭐 그렇게 사진을 프린터할 수 있는 그런 프린터기가 따로 있지만, 요것이 나오기 그 중간 단계에서는 하드디스크에다 이렇게 저장만 하고 컴퓨터로는 봤는데, 떡하니 이렇게 붙여놓는 이런 사진은 사실은 약간 공백이 있었어요. 근데 모든 회사들이 다 그쪽으로 갈 때 코닥만, 그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장인 정신일 수도 있지만,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코닥이 바보를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사진이라는 것이 갖는 개념적 특성, 원래 사진은 이래 해야 해. 그래서 필름을 안에 장착하고 사진을 찍고 암실에서 뭐 이렇게 해서 현상을 해서 인화지에 딱 해갖고 딱 이렇게 나오는 게 사진이야 라는 것의 성공 사례가 굉장히 오래 지속됐다는 겁니다. 이게요, 실패 사례도 사실 변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물며 성공을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디지털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무리 뭐 하버드 아니라 뭐 MIT 아니라 옥스포드 아니라 뭐 캠브리지 아니라 어느 석학자가 얘기를 해도 얘네들은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건 말일 뿐인 거고, 나의 성공적 기능 성공했잖아. 거의 전 세계를
뭐 독식하다 했잖아. 그리고 그 사진이 나쁜 게 없잖아.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나쁘고 그게 막 문제가 생기고 이래도 사람은 아니야, 괜찮을 거야, 아니야, 이것만 그럴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로 해서 변화가 어려울 판에 아니 몇십 년을 꾸준히 성공했잖아요. 근데 단지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1번 뭐 인터넷, 2번 뭐 정보, 3번 뭐 아직 나오지도 않은 것들에 대한 쭉 정보들을 늘어놓고, 그래서 사진도 이제는 이런 이나지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귀결되는 게 와 닿았겠냐고. 그게 기능적 고착의 아주 매우 큰 변화를 막는 사실은 굉장히 걸림돌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다 이 기능적 고착이 다 나쁘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기능적 고착이라는 것은 오래되고 불편하고 쓸모없고 낙후되고 가치 없고 이러면요, 전통과 역사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또 이게 우리나라는 또 극단적으로 기업인에 한해서, 아니 이런 걸 정치인들이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정치인들은 내가 못 바꾸는 이유를 따로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기업인들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기가 막히게 또 빨리 캐치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근간과 핵심과 본질을 일단 파악한 후에 거기에서 나오는 서브들을 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몰라, 일단 기본적으로 몰라. 근데 야 어디서 야 앞으로 대세가 디지털이래, 디지털. 그러면 그냥 A부터 Z까지 전부 다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무슨 사업계획서에서 뭐 국채까지 딴다, 거기 디지털 세 글자 안 들어가면요,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제대로 된, 아무리 좋은 기술가, 정말 뭐 혁신의 아이콘인 뭐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뭐래도 안 돼. 그러니까 제목마다 다 디지털 뭐 다 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나라는 또 너무 극단적으로.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 관광 오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어요. 우리나라에 볼 게 뭐가 있죠? 제가 뭐 많이 이렇게 돌아다닌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일본을 2번 간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동경을 간 적이 있고, 한 번은 오사카를 간 적이 있는데, 동경은 그냥 뭐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울이나 동경이나. 그냥 되게 깨끗하다? 뭐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줄을 서네? 웬일이래? 그 정도 말고는 뭐 특별하게 제가 뭐 이렇게 느껴진 게 없었는데, 그 오사카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사카가 굉장히 제2의 일본의 도시라고 할 만큼 뭐 그래도 굉장히 번화하고, 그러면서도 지킬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핸드폰 사진 그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로 사진을 찍는데, 야 상상할 수 없는 걸 찍고 있어. 왜냐면 간판만 찍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 200m를 쫙 해서 걸려있는 간판이요, 사이즈만 조금 다를 뿐이지, 야 간판 하려면 요즘에는 글씨체가 이런 게 유행이래, 야 요즘에는 뭐가 유행이래. 그러니까 뭐가 유행이라 그러면 모든 간판이 사이즈가 다 돈이거든요. 거기에 뭐 컬러가 몇 개 들어가는 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논리에 의해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다 똑같잖아요. 근데 걔네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색에 맞는 간판을 그대로 가지고 있대. 그럼 뭐 이렇게 막 전구도 떨어지고 뭐 그림도 막 낡고 보수를 해온 거예요. 그게 너무 예쁘다고 그냥 간판만 찍어대는 거예요. 난 모르죠. 난 모르는데 지금 뭐냐면 걔네들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은 기능적 고착이 좀 강한 편이겠죠. 왜냐면 굳이 내가 이것을 바꿔서 뭔가 얻어지는 어떤 득보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더 컸기 때문에 안 바꿨겠죠. 그렇다고 해도 뭐 그네들 중에 뭐 도장 문화, 아직도 결제 문화 뭐 이런 거
뭐 팩스 문화 이런 것들은 바뀌지 못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뭐뭐가 유행이래 그러면 개성이라는 건 없이 다 바꿔버리잖아요. 변화. 이게 이제 기업인들이 너무 거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게 본질적인 R&D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수익성만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더라. 그 어떻게 하는 변화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시간. 그쵸? 그 다음에 그 변화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근간.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뒤처지는 거야, 경쟁에서. 우리나라끼리 안에서 경쟁을 할 때 그렇게 되려면 뒤처지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 나 시간 보내고 있을 저 새끼는 이미 다 벌써 반은 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전에 했던 성공 사례들을 계속 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무슨 뭐 4차 혁명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뭐 온라인 플랫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해서 뭐 혁신적이다 어쩌고저쩌고 막 했는데 한 5년 지나고 보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그냥 대기업들이 자기네들의 기업 성장을 위해서 해왔던 많은 부정적 요소들 그것들은 정말 구태고 변화해야 되고 혁신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결국은 자신의 플랫폼 안에서는 고짓을 그대로 온라인상으로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게 왜 그래? 아 이렇게 했을 때 성공했었어 라는 기능적 고착이 아니야 이거는 변화해야 돼. 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젠가는 도태되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게 내 믿음으로 와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무늬와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본질은 그대로 고착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늘 아직도 변화와 혁신을 꿈꾼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변화와 혁신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신기술이 들어가고 그쵸? 그 다음에 그것들을 교묘하게 하청이나 아니면 고객이나 이런 사람들을 등쳐먹는 방법이 진화가 되는 것 뿐이지 그 성공 사례에 대한 기능적 고착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일기 아이돌 뭐 이라고 하니까 나이가 좀 있겠죠? 중년이 됐겠죠? 사람이 무슨 뭐 기획사를 차렸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을 이제 연습생으로 해서 데뷔를 시키려고 했는데 뭐 그 사람이 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지금 시대에 지금의 MZ 세대들이 그 감수성이라는 것은 싸그리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이거는 통하지 않는 거. 왜냐면 나 때 성공했던 그 사례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뭐 예를 들면 다 필요 없고 일단 외모가 중요해. 뭐 이런 거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일기 아이돌의 그 기획자들이 설립한 엔터테인먼트의 회사들이 제가 이제는 봤을 땐 거의 이제 끝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혁신적이고 변화와 도전에 굉장히 민감했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어요. 네,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도 제가 봤을 때 이제 한계예요. 왜냐면 그걸로 성공했던 그 기능적 고착된 성공 스토리가 너무 탄탄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떼고 그러면 새로운 진짜 2022년 이후에 그 뭐 K-엔터, K-팝, K-컬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변화라는 니즈는 모르겠는 거예요, 답을.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뭐 정치인들 민주당 뭐 맨날 뭐 워크숍 해서 변화와 혁신한대 안 되잖아.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해와서 얻은 기득권적 특권, 그때 누렸던 뭐 이득, 그때 맛본 그 권력의 꿀맛, 그걸 어떻게 포기하냐고.
사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뭐 2번 망하고 3번 망해도 사실은 자기 합리화라는 것들로 계속 그것들을 유지시키기 위한 고착의 행동들이 아직은 더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2부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놈의 기능적 고착들을 빼고요. 변화와 혁신은 그러면 안 되는 거냐고요. 변화와 혁신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의 뭐 석학의 뭐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연구적 시각, 그것들로 인한 사례들, 그리고 그것들로 지금 현재 성공을 이뤄가고 있는 뭐 몇 개의 뭐 사례들, 그리고 그렇게 가야만 한다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 제가 그 전에 지난 시간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뭐 AI 뭐 인공지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지금은 어디서 뭐 찾아볼 수도 없어. 이거는 어디 뭐 응변학원, 주산학원, 뭐 있더라, 부기학원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만큼이나 지금 코딩 학원이 뭐 유행이래요.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거 AI다 뭐 빅데이터다 이 얘기 내가 알기로도 미니멈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야. 그러면 그 10년 전에는 왜 가만히 있었냐고. 10년 전에부터 떠들어댔던 사람이 그럼 없어서 가만히 있었냐고. 아니에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알고 조금씩 준비했던 사람이 현재 이 자리에는 와 있는데 그때는 그렇다기는 하기는 한다는데 저게 뭐라는 소리야. 뭘 아니 지금 현재 보니까 이걸로 돈 버는 사람이 장땡인데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뭐 와닿지도 않고 들어도 이쪽으로 들어서 이쪽으로 나가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10년이 훨씬 넘은 이제 와서 보니 이야 저 사람도 돈 잘 버네. 부르는 게 이야 저 사람도 연봉이 부르는 게 몸값이 이야 와우. 그럼 이제부터 우리 애를 이제 이거 시켜야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그러면 12년으로 들어가면 2034년이잖아. 그럼 2034년에도 코딩하고 뭐 하는 그게 그러면은 현재 그 변화의 상황일까? 나는 그때 지구가 온전하게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너무 모든 게 심각해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변화와 혁신이라는 건 항상 그 이전부터 변화와 혁신을 이뤄가기 위한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은 다 이 퇴적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딱 간과했던 거예요. 99%가.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1%는 그때 약간 어떤 개념으로 듣냐면 저거 사기꾼 아니야? 저 또라이 아니야?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제정신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현실감이 없네. 이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지금 현재 와서는 이제는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변화와 혁신이라는 건 아무리 훌륭한 어떤 교육과 뭐로 해도 아까 잔소리로도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변화와 혁신을 느낄 때는 언제냐? 흔한 말로 실패로 인한 변화와 혁신은 죽기 직전까지 가봐야 됩니다. 참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뭐 흔한 말로 이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빠졌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암벽에 부딪혀서 자동차가 멈추거나 아니면 절벽에 굴러 떨어져 갖고 자동차가 뒤집어지거나 그렇죠? 요런 사태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변화와 혁신은 얻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다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네들이 죽는다고 끝은 아니에요. 그것을 교훈 삼아서 타산지석 삼아서 아 이렇게 하면 정말 다 뒤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새로운 존재들이 생깁니다. 그들이 변화와 혁신을 하겠죠. 아니면 그 안에서도 안전벨트 잘하고 에어백 좋은 거 뭐 이렇게 해갖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겠죠. 그 살아남은 사람은 변화와 혁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너무 어떤 누군가의 조언, 교육, 뭐 교화, 뭐 제가 제일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데서 무슨 성폭력 이수 뭐 120시간 아니 그런 거 있으면 진짜 불우이웃을 도와요. 그런 거 있으면 정말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세요. 교화, 교정 안 됩니다. 그만큼 일반적인 사람도 사실은 자기의 틀을 깨고 그 맛을 본 것들을 고착화해서 빠져나와서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기가 어려운데 이미 사실은 그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특히 강력범죄자들이라는 사람들은요, 기능적 고착을 넘어서 아예 뇌의 어떤 기능적 자체가 이미 나는 이런 사람이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교육을 뭘 어떻게 시켜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화와 혁신은 내 숨이 꼴딱 넘어가기 직전의 순간을 맛보지 않고서는 사실 맞닥뜨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와 반대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에 의한 진심 어린 감동입니다. 보통 막 고등학교 때까지는 막 진짜 뭐 양아치 날라리 뭐 비행 청소년 뭐 꼴통 막 이런 소리 듣던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 방금 내가 얘기했던 목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정말 그 위기, 이러다 진짜 죽는 거구나. 죽는 거보다는 내가 변화를 선택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를 깨닫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닌 어떤 타인에 의해서, 타인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겠죠. 진심 어린 나를 위한 감동을 느낄 때입니다. 참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거는 뭐 엄마가 뭐 너를 위해서 몇 번 막 눈물을 흘리고 뭐 서로 엉켜서 뭐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 아니야 내가 너를 너무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 뭐 어쩌죠 이런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너무 막 상담, 심리 상담 뭐 이런 프로그램에 너무 사실 고부가 가치를 갖고 있어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깊이 그 다음에 굉장히 진하게 고착화된 그런 기능들은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변해야 돼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둘 다 죽어라고 느낄 만큼 그게 굉장히 심각한 위기로 와도 사실은 그 행동이 바뀌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한 번 그런 행동이 바뀌었는데 그 행동이 쭉 지속 가능하기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30년 동안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그 부모 자식 관계가 정말 변화를 일으켜서 정말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 30년의 시간은 기본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돌아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게 어릴수록 그리고 그게 진심일수록 그건 분명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나 꼴딱꼴딱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의 고통과 위기 내 인생에 그걸 느껴야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정말 정말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내 스스로의 어떤 진짜 끌어오르는 감동. 이거 누가 줘? 이건 뭐 웬간히 친하다고 웬간히 뭐 고맙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어려운 게 변화와 혁신이에요. 그 요즘에 뭐 기후 위기 뭐 이래서 뭐 뭐 석탄, 석유 뭐 이런 거 그러죠? 뭐였죠 그게? 탄소 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다시 지금 유럽에서 석탄 떼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노력과 의지와 변화의 어떤 정말 절박성만 갖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현재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화와 혁신은 쉽지 않는데 너무 우리는 쉽게 변화와 혁신을 너무 이 주둥이로 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은 안 돼 라는 사실은 굉장히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정말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전문가로서 누군가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강의는 이렇게 오픈하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은 분명한 제 전문성을 갖고 있고 담보할 수 있고, 그것은 제가 그 어떤 학자하고 뭐 예를 들면 같이 교류를 해도 분명히 가치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렇게 쉽게 내뱉고 쉽게 말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 그만큼 변화와 혁신은 어렵고,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것을 해냈을 때 얻어지는 감동 플러스 실리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변화가 주는 감사는 다시 태어나도 아마 느낄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다라는 요 부분의 얘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쉬운 건 없는데 제일 어려운 게 변화와 혁신이라는 거, 요거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힘듭니다. 다들 하겠다고 열심히 몸부림은 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난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이대로 살면 안 돼. 라는 자각을 했을 때 나의 그 자각을 발목 잡고 있는 내 오랜 경험의 성공이나 실패에 의한 기능적 고착이 뭔지 그놈의 자식을 탁 캐치해내는 거. 근데 그건 남이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남이 못해요. 도와줄 수는 있죠. 저 같은 사람이. 하지만 남이 딱 이렇게 훑어서 아니 남의 인생을 30년 40년 어떻게 알고, 그렇죠? 그거는 본인이 하셔야 되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같이 공유를 하고 정말 이렇게 확인은 할 수 있는데 분명한 거는 본인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세상 탓하지 마시고 부모 탓하지 마시고 다 답은 본인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덥네요. 여름 잘 나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